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오늘은 5부 교육심리학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성격 발달 이론. 첫 번째로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이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용어에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아 같은 말도 그렇고, 방어 기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뭐 승화라든지, 뭐 억압이라든지, 그래서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이트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성격을 구성하는 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드, 원자, 그 다음에 에고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제 초자, 그런 이제 세 가지예요. 자, 원초와 이드, S. 이거는 이제 독일 말입니다. 독일말 S.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으로 쾌락 원리에 따라 이제 활동을 하고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논리적이고 파괴적이며 성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고통이 없고 쾌락만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에고, 자아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현실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 원자와 초자의 사이에서 이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실을 지각하고 과거를 반추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고, 이런 기능을 2차 과정사고라고 한다. 규칙과 관습,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등에 관해 최초의 도덕감을 제공해주는 주체가 바로 자아이다. 자, 세 번째 슈퍼에고, 초자아입니다. 원자아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도덕적인 부분이고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도민입니다. 부모 등 권위 있는 성인이 부과하는 가치와 기준이 내면화된 것이고, 하위체계로 자아이상과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충동을 제재하고 합리적 고려보다는 도덕적 고려를 강요하며 생각, 말, 행위의 절대적 완벽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에 여기에 이제 자아가 요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빙산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요 밑에 두 개의 것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을 초자아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것을 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드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려고 하죠. 욕망을. 자, 위에 있는 슈퍼 에고는 계속해서 이거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물 밑에서 슈퍼 에고와 이드는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고, 요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의식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에고, 슈퍼에고, 이드의 상관관계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이트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이 세 가지 개념 가운데서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덕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구성 요소라고 해서 조금 전에 양심하고 이제 자아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에 의한 처벌과 그에 따른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부모가 지닌 부정적인 도덕 규칙을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자, 바로 이제 부정적인 도덕 규칙이에요.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죠? 부모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한 도덕 규칙을 제공하여 비도덕적 충동과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도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측면일 거예요. 부정적인 도덕 규칙.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렸을 때 경험을 했겠지만 부모님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되라고 하는 말을 갖다 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도덕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거죠.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배우는 것이 이제 도덕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아 이상입니다. 부모의 보상과 그에 따른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가 지닌 긍정적인 도덕 규칙을 내면화함으로써 형성이 된다. 부모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사회에서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도덕적 규칙을 제공하여 도덕적 행동을 이끌게 된다. 그래서 자아 이상이잖아요. 아이디어.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측면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양심에 비해서 이후에,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해야 되는 것, 의무, 책임감, 또 그에 따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양심과 자아 이상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자, 자아불안과 이제 자기 방어 기제인데요. 자아불안.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자아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원자, 그다음에 초자, 얘네들이 이제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의 욕망이 만족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환경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 세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자아가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초자와 이드, 원자가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바로 그 물을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막 요동을 치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빙산 자체가 흔들리겠죠. 당연히 자아가 흔들릴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아는 세 가지 갈등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도덕적 갈등을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신경증적 불안. 자아가 원자의 충동을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 욕망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짜증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짜증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도덕적 불안.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초자아가 계속해서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도덕적 불안을 겪는 거. 현실적 불안. 자아가 외부 세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아가 흔들리겠죠.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거대한 물결이 나를 갖다가 감싸면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 불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가 자아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자, 자아 방어 기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반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아가 욕구나 충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금지된 충동, 사고, 감정의 표출로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이거예요. 선뜻, 이게 뭐지?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자매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미워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미소를 띄우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극단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소녀의 모습. 그러니까, 과장되고, 강박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이, 이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여성 비하적인 또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제 좀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과장된 친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폭발. 그러면서 이제 더 극단적인 어떤 징후 행동을 하게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종의 상식 아니면 상식보다 이제 조금 더 발전 내지는 좀 더 아는 체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어기제 저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볼게요.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성적 욕망인 리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발달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심리 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적 발달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 욕망인 리비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아동이 각 단계마다 성적 쾌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강기, 항문기, 남극기, 잠복기, 성기기 5단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이 됐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무슨 Why? 그런 책에 이런 프로이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강기입니다. 구강기. 그래서 이제 빨고 깨물고 그래가지고 이 빨기라고 하는 것이 신뢰죠. 신뢰. 부모, 특히 엄마와의 신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또는 여기에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왜냐면 이제 탐욕스러워지고 과잉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강박에 빠지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예요. 이제 배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배설물을 보유한다든가.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아 통제나 지배, 내가 이제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린 아이 때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하지만 이제 배웁니다. 배우면서 배설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게 되죠. 참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고초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고집스럽거나, 잔악하거나, 비위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배니까 인색하거나, 수집에 몰두하거나, 착취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게 집안에다가 왜 물건들 막 쌓아놓고 아니면 쓰레기들 막 해가지고 사람이 드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것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간혹 나오게 하는데, 프로이트에서는 이제 이때 항문기 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죠. 남근기 호기심입니다. 성적 정체성, 초자아와 관련이 되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착화되면 반항을 한다든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버지한테 성적 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동성 부모에 대해 거세 불안을 느껴 성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억압된다.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많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잠복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기기로 가요. 성교, 친밀광, 승화. 그래서 비이기적인 사랑, 일의 완수, 만족의 지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구강학문, 남근 같은 소아성욕의 리비도가 통합되면서 심리적인 성욕이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초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남근기 때 돼 있잖아요. 초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여기 이 시점 정도까지예요. 아니면 이제 이 잠복기의 초기 단계까지.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관심이 있었던 것, 그리고 프로이트가 어떤 발달, 성적 발달에 있어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단계를 봤던 게 바로 이제 요 시기 정도까지입니다. 요 시기 정도까지. 뒤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겠지만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비판받는 지점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완성이 된다. 그게 이제 도덕성, 특히 도덕성의 측면에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고하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을 이제 이 시기로 잡거든요. 자, 남근기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이 특징에 대해서, 남근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남근기 아동이 이성의 부모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 반대로 동성의 부모에게 적대적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엄마에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아빠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남자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갖다가 뜻합니다. 그래서 거세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성기를 갖다가 없앨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부적절한 욕망을 이제 억누르게 되고 남성 아동은 아빠와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동의 성 역할을 학습하기도 한다. 이제 굴복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굴복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판을 받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는 남성한테만 해당되는 거냐, 오이디푸스가. 아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여성 아동이 아빠에 대해 성적 욕망을 가지는 것. 좀 억지스럽죠. 억지스러운 측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엘렉트라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비판의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 특히나 엘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더 비판을 받고요. 남근기에 고착된 남성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남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성향을 보이며 성기능 장애나 불감증 등의 문제를 겪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각 발달 단계는 특정 시기 동안 드러나는 성적 본능을 나타냅니다. 각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 존재하고 주어진 발달 과업의 완수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건강한 정신상태, 인성의 원만한 형성, 도덕적 가치체계의 정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욕구의 불충족이나 과도한 충족으로 인한 고착은 인성의 부적응, 일탈적 도덕 발달의 징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자, 이제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을 한번 보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자아를 강조했던 데 반해서 에릭슨은 자아를 인간 행동과 기능의 기초로 이제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성격의 자율 구조로 정의를 하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에릭슨은 인간의 합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는 유아기의 트라우마로 인한 결함을 정신병리의 주요한 원인으로 봤지만 에릭슨은 삶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인간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은 청소년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에릭슨은 청소년기 이후의 성인기를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전 생애를 다룹니다. 프로이트는 살아온 과거를 재탐색하고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반해서 에릭슨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초기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으로 보지만 에릭슨은 넓은 사회적 경험들, 가족 외의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의 경험들도 자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에릭슨의 발달에 대한 관점입니다. 에릭슨은 인간이 전생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을 했죠. 프로이트보다 이제 진일보한 것이고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길게 잡아도 청소년기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이트가 이제 봤던 거는 남근기 정도까지, 도덕성이 형성이 되는 그 시점 정도까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것이 성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봤는데 반해서 에릭슨은 아까 본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발달이라고 봤고 실제로 이제 지금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각 단계는 구조적 재조직화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각 단계들은 시기별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구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겠죠.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각 단계들이 서로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조적 재조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이 성숙의 점성 원칙에 지배된다. 자, 성숙의 점성 원칙.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이런 말들도 좀 고쳐야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각 발달 단계는 그것이 우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기가 있고 각 단계마다 그에 해당하는 신체 기관이나 신체 운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우세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달을 하고 또 우세하게 발현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발달을 하고 또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각 단계는 단계 특유의 수행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되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성격이 형성된다. 인간의 발달이 생물학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간 벌어지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해결과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봤죠. 개인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자아의 힘이라 불리우는 심리사회적 능력과 덕을 갖추게 된다. 덕의 종류에는 희망, 의지, 목표, 능력, 충실, 사랑, 돌봄, 지혜 등이 있고 이들 덕은 상호의존적이다. 덕의 출현은 도덕 발달의 세 가지 주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동기의 도덕적 학습, 청소년기의 윤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실험, 성인기에는 윤리적 통합. 그렇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어렸을 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우리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른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윤리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개념 규정을 잘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모든 유기체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고 성공적으로 발달하면 이 목적을 완수한다. 그래서 후성설이에요. 나중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발달 단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한 단계씩 거쳐서 발달한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개인으로 발달할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 실패하면 그 단계와 관련한 정신적 결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 과업이 정해져 있고 이를 해결하면 그 핵심 가치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발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달 단계에 8단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유아 전기, 유아 후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인 전기, 성인 후기, 그리고 이제 고령기까지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발달 심리학 쪽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아동 심리를 갖다가 이제 전공하는, 그리고 이제 그쪽을 갖다가 이제 시험 봐야 하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이 에릭슨의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중등 교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요 측면일 거예요. 청소년기. 그러니까 12살에서 20대 중반까지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하는 중등학교의 이제 학생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심리사회적 위기로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정체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이제 이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혼미가 오느냐. 그래서 이제 덕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충실입니다. 충실. 그리고 악덕으로는 자만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인관계로 또래 집단과 리더십 모델. 리더십 모델이 누구겠어요? 선생님일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특징. 자신은 어떤 성격인가, 장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청소년기이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이 에릭슨에 의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 이론이거든요. 바로 이 에릭슨의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 정체성에 관련된 논의가 확대된 것이 바로 이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해서 273페이지. 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정체성 대 혼돈 또는 혼미의 시기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만 이를 해내지 못하면 혼돈의 심리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정서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릭슨은 이 시기에 주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며 어느 집단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소속감, 커미트먼트. 다른 하나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 두 가지예요. 자, 소속감을 가지면서도 또 뭐냐면은 외부의 뭔가를 갖다가 또 탐색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 보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바깥의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출 청소년이 그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면 성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만일 소속감만 있고 탐색할 용기가 없으면 정체성의 조기마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거기에 이제 안주해 버리는 거지만, 반면에 소속감을 거부한 채 탐색만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가출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움.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 모라토리움이 뭡니까? 유예. 붕 떠 있는 상태죠.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요 얘기가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마르시아의 바로 정체성 지위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